(8월이) 시작됐고 2분기 실적 발표가 한창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8월에 정말 한여름의 열기만큼 장도 뜨거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의 급락 보고 내 장구 갑자기 왜 이래 막 이런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연블리의 비밀 노트가 더 궁금하고 기대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사님, 네.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금요일에 파란색들이 막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더 깊은 우려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증시가 많이 올라서 이제 그전에는 좀 빠졌다면 7월에는 그게 조정이 누가 봐도 사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 갭들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고 평균적으로도 그 정도씩은 옛날에도 강세장에서 빠졌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조정이 좀 이제 아픈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올라서 빠진 게 아니라 이제 갑자기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ISM 제조 PMI도 지금 급락한 상태로 나왔고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금 갑자기 또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그동안은 사실 경제 지표가 안 좋아도 어쨌든 경기 침체 걱정은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침체 걱정이 좀 커졌고 그래서 나스닥이 빠지는데 다우뿐만 아니라 그냥 미국 시장 전체가 다 빠져버린 거죠. 예, 업종 가릴 것 없이. 예,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금요일 날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 테마주나 이제 보면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 2차 전지는 또 워낙 많이 빠져서 사실 더는 안 빠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라든가 시장 이끌었던 기업들이 그래서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FMC에서 어쨌든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을 했고, 네. BOJ는 예상 밖으로 금리를 올려버렸죠. 그래서 좀 깜짝 이제 이벤트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엔화는 그래서 굉장히 강해졌고, 그리고 하마스 정치 지도자가 이제 갑자기 그 이란에서 살해되면서 좀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일부 있었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갑자기 지금 급상승하고 있어가지고 네. 트럼프를 이길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분석까지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목요일까지는 좀 분위기가 그래도 좀 나쁘진 않았는데 네. 금요일날 이런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어쨌든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 미국뿐만이 아니라 좀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이 컸던 한 주였다. 네. 이유 있는 변동성. 그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FOMC는 예상대로 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9월 인하는 그러면 확실해진 건가요? 9월 인하는 이제 확실해졌고 사실 7월 인하는 거의 가능성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해요. 이제 FOMC 다음 날 경기 지표 나온 게 다들 지금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좀 자극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월 인하는 이제 거의 좀 확실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좀 경기 지표가 FOMC 끝나고 나서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그 시장에서는 금리를 차라리 이번 7월에 내렸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쨌든 그 경기 침체를 지금 자극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100%고요. 확률 중에 이제 한 번에 0.25%씩 원래 낮추거든요. 네. 근데 0.5 빅스텝이라 그러죠. 한 번에 이제 0.5%를 낮춰버리는 거죠. 그거를 지금 예상하는 확률이 지금 이번에 28.5%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갖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게 아닌 게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 폭을 갑자기 늘리잖아요. 그럼 시장이 걱정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경기는 괜찮고 물가는 안정화되고 이러면서 너무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낮추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갑자기 경기 침체 때문에 이제 금리를 낮추는 분위기가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증시에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악재거든요. 왜냐하면 불안감이 네. 더 가중될 테니까. 그동안 미국 경기가 단단했기 때문에 또 그 금리가 높아도 미국 증시가 그렇게 많이 올랐던 거예요.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공식이 깨질 수도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래서 물론 또 한두 달은 더 봐야 돼요. 지표를 좀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지금 갑자기 7월 달에 일단 이제 발표되는 이런 지표들은 상당히 좀 어렵게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침체 우려는 이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갑작스럽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기존에 그냥 계속해서 있었던 일종의 컨센서스가 이렇게 표면화된 거에 불과한 건가요? 일단 이제 경기가 둔화된 거는 맞아요. 경기가 둔화된 거는 분명한 사실은 맞는데 이번에 나오는 지표들이 이제 시장에 좀 놀라움을 줬던 게 침체를 가리키는 이제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갑자기 지금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였냐면 ISM 그 제조업 지표가 이제 결국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지금 상황 어떠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고용 지표가 그 코로나 때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년 전에. 요즘 코로나도 많은데 네, 다시 그러니까 코로나. 그 수준까지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용이 생각보다 좀 우리 예상보다 훨씬 안 좋구나. 이걸 나타냈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인터뷰를 한 걸 보면 경기 침체 같다 막 이런 대답도 실제 생겼고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제 고용, 그러니까 해고를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막 갑자기 그 기업 구매 담당자들의 이런 이 설문조사 결과 이게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거는 거의 경기 침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예상보다 지금 어쨌든 제조업 지표는 상당히 좀 안 좋고, 다만 이제 다음 주에 그 서비스업 지표 하나 더 나와요. 근데 미국은 사실은 서비스업도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소비가 중요한 국가니까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것까지도 만약에 이런 좀 분위기가 감지되면 좀 시장은 이제 둔화가 아니라 침체를 확실히 더 걱정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는데, 근데 서비스업은 또 견조한 게 또 만약에 나오면 네. 조금 이제 우려가 완화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그 서비스업 PMI까지 한 번 좀 더 보면 네. 조금 더 그림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또 굉장히 금요일 날 이슈가 됐었던 그 미국 10년물 국채 4% 하회한 거, 이것도 좀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10년물 이제 국채 금리는 지금, 왜냐하면 그 미국의 경기를 나타내는 게 바로 10년물 금리거든요. 2년물은 기준금리를 좀 쫓아다녀요. 그래서 미국 경기가 좋으면 10년물 금리가 보통 올라가고 안 좋으면 떨어지는데, 이게 어쨌든 금요일 날 그 안 좋게 지표가 나오니까 10년물 금리가 4%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의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앞으로 금리 낮아지고 경기 둔화되고 이런 것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는 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번에 4% 깬 거는 침체를 반영한 이제 갑작스러운 그 4%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일단 시장에서는 조금 안 좋게 일단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BOJ 말씀 주셨는데 그야말로 깜짝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슈퍼 엔저는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슈퍼 엔저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 엔화는 원래 안전자산이에요. 보통 또 미국 경기 안 좋아 엔화 값이 막 올라갑니다. 과거에도.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일본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미국은 금리 내릴 일밖에 없는데 더 이게 가속화될 수도 있는 분위기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금리 차가 더 좁혀지거든요. 그러면 엔화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환경 자체가. 그래서 슈퍼엔저는 사실상 좀 끝났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올렸지만 이게 만약에 끝이면 엔화가 오히려 또 약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본의 이제 그 우에다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0.25%거든요. 일본의 기준금리가. 네. 0.5%가 한도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더 0.5% 위로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0.25에서 0.5 가고 뭐 거기서 뭐 더 올려버릴 가능성도 네.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총재 발언에 의하면 기준금리 인상은 조금 더 한두 번 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시장이 생각하고 있고, 또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그 집권 자민당 모테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엔저가 일본 경제에 너무 치명적이었다.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엔고로 가야 된다. 엔화가 너무 약하니까 이 내수는 지금 굉장히 안 좋고 수출만 좋았죠, 사실. 근데 이게 이제 바뀌는 게 일본 입장에서도 내수가 너무 망가져 있으니까 이 엔고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유력한 정치인이 입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면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본의 중앙은행의 어떤 이제 통화 기조랑 이 정치권의 입장이 일단 이제 엔화를 올리는 쪽으로 약간 이게 예상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슈퍼엔저보다는 이제는 뭐 옛날처럼 엔고는 아니겠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엔화가 강해지는 쪽은 이 투자하신 분들이 좀 반드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사람들의 항상 지난 20년 동안은 머릿속에 항상 디플레밖에 없었어요. 물가 안 오른다. 그렇죠. 내 월급도 절대 안 오른다. 네. 이 두 개가 항상 네, 있기 네.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올해는 이제 바뀌고 있대요. 물가 오를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임금도 올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근본적인 변화네요. 예, 그럼 인플레를 사람들이 의식하기 시작하면 어쨌든 경기는 살아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라는 건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네.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금리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사실 따라서. 그래서 슈퍼엔저랑 그다음에 일본의 무제한 이제 양적 완화 같은 그런 이제 통화 정책도 거의 이제 끝나가는 기조가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로서는 어쨌든 엔화는 갈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걸 좀 유념해야 네.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빅테크 기업 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뭐 이 중에서 하나를 먼저 살펴보자면은 애플이 구글 칩을 쓴다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엔비디아 이거는 뭐 다시 반등할 여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계속 내려갈까요? 네, 엔비디아가 이제 예전처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추세적으로 그냥 엄청난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건 좀 당분간은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당분간은 예, 애매한 말씀인데요. 왜냐면 이제 주가가 5년 동안 거의 30배가 올랐어요. 30배 오른 상태에서 더 놀라운 걸 계속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여줬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 더 이상 보여줄 만한 게 많지가 않아요. 이미 다 노출이 됐고, 거기다가 뭐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좀 생긴 데다가 애플이 갑자기 구글 칩 쓴다고 하니까 네. 이제 왜냐면 엔비디아 칩으로 학습을 하는데 학습하는데 구글 칩을 쓴다는 건 좀 예상 밖의 일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미 6월에 개발자회의에서 얘기가 나온 건 맞는데 근데 어쨌든 애플이 이거를 논문까지 공개해 가지고 구글 칩 쓰는 게 이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럼 굳이 엔비디아 거 안 써도 되는 건가, 진짜? 근데 사실은 애플은 이제 그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외부 것도 쓰고 자기 내부 것도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AI를 이제 구축을 하는 것도 있고 외부에 뭐 이 서비스를 차용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오픈 AI, 챗 GPT 같은 거 그 하이브리드로 하겠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애플이 하는 전략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엔비디아 거 쓰면 너무 비싸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좀 비용을 좀 생각해서 그런 것 같고 다만 지금 메타나 뭐 아니면 지금 뭐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계속 엔비디아 거 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최고 성능의 그 AI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이런 대로 나름대로 AI를 계속 구축한 수요는 있는데 그 나머지 비용 따지는 쪽에서 이제 엔비디아를 조금 꺼려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 좋을 때는 뭐 사실은 무시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까 그쵸. 악재가 나오면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또 생기게 돼요. 사실 주가가 빠지게 되면. 그래서 저는 아직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아직까지 그 계속해서 학습을 더 해야 되고 많은 빅테크가 내년까지는 투자 늘려야 된다. AI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로서는 저는 뭐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저는 항상 걱정됐던 게 이제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막 시총 3조 달러 넘었고 한때 미국 1등까지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너무 급하게 올라온 게 사실 이제 결국엔 지금 반작용이 또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나중에 또 4조 달러 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그런 쪽을 우리가 보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는 이런 노이즈들 또 미국 증시의 약세 이런 게 겹쳐서 좀 당분간 엔비디아 주가는 좀 힘겨운 네.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막 급등하는 날도 또 있을 거예요. 며칠 전에 한 12% 오른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막 계속 좀 급등 나가는 흐름들은 엔비디아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 시점을 고민하거나 매도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에 더러 이사님께 고견을 여쭙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좀 그러니까 내려갈 때 파는 건 아니고 한 번씩 막 12%씩 또 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좀 조금씩 줄이고. 근데 사람 마음이 또 그게 네, 안 그게 되죠. 안 되죠. 또 오르면 더 올라갈 오를 것 같고. 그래서 그렇죠.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런 전략 어렵지만 근데 엔비디아가 대장주인데 여기서 엔비디아 무너지면 그냥 사실 시장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걱정은 그거예요. 밑에서 사신 분은 상관이 없겠죠.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네. 뭐 그래 좀 쉬어가니까 내가 현금을 하겠다 이럴 수는 있는데 상투자 정말 이제 높게 사신 분들은 정말 이게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 이거를 여기서 손절할 수도 없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높게 사신 만큼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올라올 때. 그러니까 하루에 뭐 갑자기 또 어느 날 막 급등한다. 네. 그럴 때 흥분하지 마시고 좀 줄여놓고 네. 빠지는 날은 어쩔 수 없어요. 좀 기다리시면서.
대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AI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과잉 투자 논쟁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AI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감을 갖는 게 좋을까요? 보수적으로? 아니, 저는 뭐 보수적으로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이제 쉬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예, 그래서 덤비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여기서 막 또 올라가는 날 막 덤비시고 막, 그러니까 특히 덤비지 이제 말라. 왜냐면 목요일 날 같은 경우 목요일이나 수요일 날 막 엔비디아도 오르고 막 이러면 사람들 심리가 또 AI 이제 시작했다 다시 그거 또 사게 되고 네. 그럼 결과는 어떻죠? 또 엄청난 손해를 또 또 손해보고. 하루 만에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르는 날 덤비지 마시고 지금 또 이제 갑자기 암울해졌잖아요. 이럴 때 또 AI 주들이 지금 이제 급락을 하니까 이럴 때 비중을 늘려가시는 건 저는 좋다. 근데 정말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거는 인간이 이상 본성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건데,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예. 왜냐하면 그냥 인간 본성대로 쫓아가고 또 내려올 때 무서우니까 손절하면 흔히 말하는 계좌가 녹아버려요, 그냥. 예, 비싸게 사서 싸게 파니까. 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차라리 이제 그런 게 어려우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 당분간. 아무런 액션을 하지 네, 말고. 하지 말고. 이거 어려우니까 뭐 사실 어디까지 빠질지 또 언제 반등할지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그렇죠. 저도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이 큰 시점에서는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두려울 때 분할로 하시는 건 좋지만 그게 좀 어렵다 생각하시면 그냥 일단 좀 뭔가 분위기가 반전되기 전까지는 좀 기다리는 것도 이게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8월 말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조금 되게 어려운 장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기를 안전하게 건너가는 방법. 잘 들었고요. 지금 뭐 엔비디아는 월 말에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하셨지만 사실 주요 빅테크들은 이미 실적 발표를 한 곳들이 있어서 좀 짚어볼까요? 뭐 MS, 애플, 아마존 이런 거 더불어서요. 일단 사실 실적들은 이제 빅테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실적은 괜찮아요. 실적 좋았고 자본 지출도 이제 투자가 제일 문제인데 AI 투자 많이 할 거냐. 근데 이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투자가 78%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 더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AI에 대한 투자를 늦출 수 없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고 근데 시장에서 이제 우려를 하죠. 그러면 투자만 하고 돈은 언제 벌 거냐, AI로.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에 코파일럿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코파일럿이 이제 부조종사를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옆에서 기장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엑셀 작업을 할 때 이 코파일럿을 쓰면 이 AI가 날 도와주는 거죠, 옆에서. 그게 이제 구독률 받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지금 분기마다 계정 수가 60%씩 막 증가하고 있대요. 그리고 고객 수도 2배나 늘어나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 AI를 확실히 탑재했더니 실제로 고객이 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좋은 신호 맞아요. AI로 사람들이 지출을 하는구나, 소비자들이. 네. 좋은데 근데 이게 의미 있어지려면 이게 훨씬 더 커져야 되겠죠, 시장 크기가. 근데 아직은 이제 그 크기까지는 좀 안 갔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 의미 있는 돈을 벌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메타도 실적이 좋았고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AI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출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애플도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애플 실적도 되게 견조했거든요. 견조했고 했던 얘기는 AI 이제 인텔리전스라 그러죠. 이제 애플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에 이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쓸진 모르지만 어쨌든 이쪽에 대한 투자도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애플도 AI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전에는 애플이 AI에 대해서는 되게 소홀하다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는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고 아마존도 계속해서 이제 지출을 좀 꾸준하게 이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의 공통사항은 그거예요. AI 투자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시장에 어쨌든 걱정거리 AI로 돈을 벌어달라. 그렇죠.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투자도 컸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조금은 제시해 줬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은 이제 제시하기 좀 어렵고 사실 제시하기가 좀 어렵고요. 내년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왜냐하면 이제
투자한 것들의 성과가 이제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네, 수확이 뭔가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본 게임은 저는 내년도다. 그래서 올해 지금 막 이렇게 논쟁이 너무 치열한데 어쨌든 이건 당연한 거죠. 지금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니까 뭐 주가는 올라온 상태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내년 정도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여러분들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여기가 AI 지금 이제 서비스를 내놨고 애플도 내놓겠죠. 이걸로 진짜 고객들이 이걸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할지 그치. 그 데이터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제 돈을 버는 걸로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네. 가시화되니까요. 네, 그리고 테슬라도 이슈가 많았거든요. 이 보면은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를 탑픽으로 꼽았고, 근데 또 반면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테슬라의 이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이 기술이 약간 우려스럽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도 여쭤볼게요. 네, 테슬라는 일단 이제 그 모건 스탠리는 일단 포드를 빼버리고요. 테슬라를 탑픽으로 이제 꼽아줬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은 뭐 비용 절감도 잘했고 현금 흐름도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중국 리스크도 잘 통제 중이고 서비스와 에너지 이제 전기차 사업 말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전망이 좋기 때문에 긍정적인 또 평가를 내렸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던 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게 성능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근데 충돌 사고가 난 것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카메라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거든요. 뭐 레이더 같은 걸 이용을 안 하고 이제 오직 사람이 눈처럼 이제 카메라만 가지고 네. 차가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걸로 인한 사고들이 좀 많은 것 같다. 이걸 좀 분석한 기사를 좀 내놨어요. 근데 이제 그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은 되게 좀 분분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뭐 이런 시각도 있어요.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이름은 완전 자율주행인데 사실 이 세상에 완전 자율주행은 아직은 없어요. 사람 거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람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개입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자동차를 우리가 편하게 탈 수 있는 지금 시대는 아니거든요. 이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그 능력치를 좀 발휘해 주는데 어쨌든 사람이 중간중간 개입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사람들이 이게 이름 용어도 그렇죠. 완전 자율주행이잖아요. FSD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의존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진짜 완전 자율주행을 착각을 하고 개입도 안 하려고 그러고. 네. 그래서 그러다 사고가 나는 그렇죠, 것 같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그러니까 너무 자율주행 기술이 뛰어나서 그런 거지 이 사고 자체를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그런 시각도 일부 있어요.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쨌든 완전 해야 된다는 의견 같아요. 그리고 너무 카메라만 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레이더나 라이더 같은 센서가 또 있거든요. 이거 다 부착을 해서 좀 더 완벽하게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시선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테슬라가 이제 지난주에 자율주행 새로운 버전을 배포했는데 거기서 파이퍼 샌들러가 눈치만 보지 말고 주식을 사라는 또 보고서도 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 버전 업데이트 굉장히 혁명적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시각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테슬라에 대해서는 마치 그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너무 찬반 논쟁이 진짜 뜨거워요. 좋다는 쪽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여전히 걱정된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모델 Y를 구매하면 금리를 1.99%로 이제 파격적으로 낮춰주나 봐요. 할부 금리를. 그러면 이거는 차가 안 팔려서 그런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주분들은 아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막 한쪽은 좋다, 한쪽은 그렇죠, 나쁘다 그렇죠. 이렇게 있으니까 다만 어쨌든 테슬라가 가야 될 길은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차랑 자율주행이거든요. 이게 기반이니까 이게 어쨌든 스케줄대로 잘 팔리고 순항을 하면 어쨌든 저는 그런 걸 확인하면서 계속 중장기 투자하는 거 좋은데 그 경로를 벗어난다거나 그쪽에서 뭔가 좀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 네. 그럼 그건 안 좋은 거죠. 예. 근데 아직은 이런 위험과 기회 요소가 막 혼재돼 있어요, 사실은. 혼재돼 있고 그래서 저는 테슬라 주주분들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은 좀 보유를 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지금 아직은 확인할 것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 뭐냐면 10월 10일 날 그 로보택시 공개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일단 그것까지 미뤄진 좀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한번 봐야 우리가 명확하게 아 테슬라가 그리는 그림이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아니다 이거 아닌데 여전히 좀 먼 것 같다. 근데 그걸 적어도 좀 보고
판단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지금은 좀 기다려보는 게 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뉴스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란에서 이제 하마스 최고 권력자가 사망을 하면서 이게 뭐 다시 중동에 또 전운이 감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유가나 운임이 오른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국내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네, 국내 증시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이게 그냥 그 전면전이 혹시라도 막 펼쳐지게 되면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다시 그런 일들이 또 펼쳐질 수밖에 없고 그럼 유가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운임 지수가 또 급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그 홍해 쪽이 지금 이제 그 컨테이너 선들이 못 가다 보니까 아프리카 희망봉 쪽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배들이. 이번 주에도 운임이 상당히 많이 오르지 예, 않았어요? 이 영향도 좀 일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배가 이제 먼 거리를 가게 되면 운임은 튀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기업들의 비용 부담으로 또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좋을 수는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이게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경계감을 가져야 되지만 근데 일단 뉴스를 제가 뭐 일단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까지 나온 뉴스로는 전면전은 좀 부인을 한 것 같아요. 다행히 뭐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나. 그래서 이 보도가 되고 나서 유가가 급등하다가 다시 급락을 해버렸어요. 다시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유가는 다시 좀 안정화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란이 보복은 할 것 같아요. 하는데 지난번에 보복은 좀 소극적이었잖아요. 서로 뭐 드론이나 이런 걸로 주고받아서 전면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수준이면 영향은 별로 없고 다만 정말 전면전을 펼쳐버린다. 그게 만약에 가셔야 되면은 이거는 지금 가뜩이나 지금 시장 안 좋은데 큰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까지는 한 번 더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켜볼 것들이 많네요. 이번 주에 외국인 기관 또 개인들 매수 종목 상승한 업종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상승한 10개 업종 가운데서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종목은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이제 이번 주에 그 올랐던 기업 중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해운주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이제 그 전쟁 리스크 때문에. 이 영향으로. 네, 근데 이거는 뭐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밸류업 기대감으로 손해보험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니까 그럼 보통 보험주가 방어주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정말 오랜만에 들어오는 섹터인데 편의점하고 백화점, 유통 섹터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내수죠. 여긴 거의 네. 순수하게. 근데 이쪽이 지금 내수 경기도 안 좋은데 어쨌든 주가 올라간 건 여러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큐텐 사태 그것도 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티몬가 사실상 위메프를 안 쓸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이제 이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유통주한테는 이제 약간의 그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해서 그런지 어쨌든 지금 주가는 이 백화점이나 이런 유통 회사들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 또 거기에 지금 엔저가 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에 어쨌든 엔저 때문에 여행을 굉장히 많이들 가셨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줄어들고 국내에서 소비하려는 또 심리가 좀 강해질 수도 있어요. 거기다 지금 달러도 그럴 수 약해지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걸 보면 저는 편의점하고 백화점주가 그리고 주가도 너무 또 못 올랐거든요. 장기간. 그래서 이들이 좀 방어주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주도주보다는 손해보험, 백화점, 편의점 같은 방어주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어주.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이사님께서 선정한 토요일 이번 주에 보고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가져온 건 엔터주인데 엔터 과도기 중간 점검 NH투자증권의 이화정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고요. 사실 엔터도 뭐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엔터에서 우리가 엔터주가 안 좋았던 이유는 앨범 판매가 너무 좋다가 확 꺾여 버렸거든요. 근데 앨범을 구매하는 건 뭐냐면 사실 들으려고 구매한 분은 없어요. 이제 소장용이죠. 그래서 팬덤이 강할수록 그리고 한 명이 여러 장을 사요, 사실. 그래서 이제 앨범이 잘 됐는데 그 구도가 좀 많이 깨져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앨범을 많이 구매했는데 갑자기 구매를 안 하기 시작하고 또 이게 물가 우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 이제 구매하는 이게 좀 양이 줄어드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조금 그 엔터주 주가에는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팬덤인데 이 팬덤들이 BTS를 좋아하던 분들이 이제 군대 가다 보니까 또 새로운 보이그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옮겨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분산이 돼요. 네. 옛날에는 이제 집중이 됐는데 그래서 과거처럼 아주 앨범이 그러니까 정말 독보적인 그룹이 옛날처럼 앨범이 뭐 고성장하기는 좀 쉽지 않아졌다. 그래서 앨범에 대한 성장 둔화는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그 음원을 봐야 된다. 그래서 미국은 앨범을 사는 것보다는 미국 사람들은 거의 그냥 스트리밍 그냥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멜론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걸 이제 계속 듣고 다니. 그 시장이 사실 훨씬 크거든요. 음반 시장보다는 그러니까 글로벌 음원 시장 규모가 사실 한 28.3조나 된다고 하는데 이 시장 중에서 스트리밍 시장이 한 70% 정도 차지하니까 다운로드도 하잖아요. 근데 네. 대부분 이제 그냥 듣는 거죠. 그 시장이 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K-팝 주요 4사의 음반 매출이 글로벌 전체의 17.5나 돼요. 음반은. 근데 음원 매출이 1.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이제 음원에 좀 약간 약한 편이죠. 이 매출 규모가. 그래서 결국엔 어쨌든 이 음원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제 높은 밸류를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좀 잘 봐야 될 게 그 빌보드 핫 100이라는 이제 차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곡 나오면 올라가잖아요. 그게 많아지면 이제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번에 그 스트레이키즈가 또 빌보드 핫100에 올라갔는데 JYP에서는 이제 그동안 많은 그룹들이 있었지만 순위상으로는 JYP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또 이번에 순위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음원 쪽도 뭔가 지금 분위기는 좀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음반은 이제 기대감들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음반에서 실망하실 건 없고 음원 스트리밍이 좀 잘 되는지 요걸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게 잘 된다면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8월의 첫 연불리의 비밀 노트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신한지주가요. 뭐 3년 동안 3조 원 환원한다. 이렇게 밸류업을 좀 세게 했는데 이거는 좀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펼쳐져 나갈 수 있을까요? 한 애널리스트 분은 제목을 파격적, 압도적, 엄지척 이렇게 그냥 아예 제목을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깜짝 놀랄 정도의 환원이 나왔다. 그래서 주주 환원율이 50%예요. 그러니까 네. 엄청난 거죠, 사실. 어쨌든 회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뭔가 들을 계속 신한지주처럼 보여준다면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증시는 당연히 밸류업해서 네. 올라갈 수 있는데 국장을 왜 떠나려고 하겠어요, 사실은.